이렇게 돼서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지금 다 빚으로 했는데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지금. 이제 얘들 데리고 오늘 이사 안 할 것 같아. 아마 시에서도 여기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개발 안 하다 보니까 많은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선박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박 중이던 어선 30여 척이 불타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4주가 흘렀습니다만 어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 이럴수 이슈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신진도 선박 피해로 배를 잃은 김형준입니다. 이번 사고로 저희는 생계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박해 있던 어선 한 척에 불이 붙습니다. 이어 옆에 배들로 거세게 번집니다. 3월 23일 새벽 3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 선박 화재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총 31척의 배가 불에 타고 2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충청남도는 피해액만 170여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 선박을 인양해 4월 3일부터 정확한 화재 원인을 감식 수사 중인데요. 한순간의 화마로 삶의 터전인 배를 잃은 어민들은 눈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우리 전 재산은 현재 전소돼서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물속에 배는 가라앉아 있지만 갈 곳이 없어서 대책위원회 사무실로 피해민들은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선 주민들은 사고 다음 날부터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이번 사고는 분명한 인재입니다. 군 재난안전 CC 상황실에서 상황을 감지하고 태안해경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안해경과 군은 초동 대처에도 실패를 했고 특히나 정박돼 있던 선박은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소방서 책임이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명백한 인재사고라 주장하는 주민들. 당시 사고 현장을 지켜봤던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와가지고 불자동차를 갖다 놓고 배 불을 끄다가 보니까 물이 없어요. 다시 그걸 하러 가고 딴 차가 완 거예요. 그때 당시만 이걸 진화만 했으면은 이런 피해가 없는 건데. 주민들에 따르면 소방차는 사고 접수 5분 만에 도착했지만 진압 도중 물이 떨어졌고 해경은 뒤늦게 진압에 나섰다는데요. 그 사이 불길이 커졌다는 겁니다. 소방차가 펌프차하고 물탱크차가 보통 통상적으로 소화활동을 하는데 보통 한 10여 분 정도, 짧게는 한 5분 정도 만에 소화용수를 소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일날 한 10여 분 만에 이제 소방용수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닥쳤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고 피해 선주분들께서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고 그렇죠. 소방당국은 최선을 다해 진화에 나섰지만 선박이라는 특성상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과 어떤 폼 소화약제라는 어떤 소화용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유류화재에 쓰는 소화약제인데 다량의 주수를 통해서 진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배 신부까지 침투가 돼야
꺼지는 불인데, 그래서 당일날 기상 상황으로는 초속 한 6m 이상의 어떤 바람이 강풍이 있어서 사실은 대형 화재로 발전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 작전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당시 해경의 대처도 미흡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당시도 이 해경은 하나 여기서 보도가 왔다 갔다 하고 이 불나는 저거요, 세대장이라고. 현장에서 그 배가 이것만 끄 갔어도 요 3배만 탈 수 있는 것을 여기서부터 배가 쭉 있는 것이 다 저쪽까지 다 이 불이 난 거예요. 경비정이 오면서 그 배만 끄집어냈어도 사고가 덜 생겼는데 끄집어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경비정이 저기 있잖아요. 경비정 부두가 저기서 올 적이 여기 올 적이 1시간 넘어 걸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안 되는 거죠. 해경은 사고 발생 10일 후 태안해경서장을 경질했는데요. 사고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해경서장님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경질까지 다 되셔가지고 이 해결을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시도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도 지금 합동 감식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라든지 맥락 과정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문제였어서 어떤 좀 누가 되거나 어민들이 어떤 마음을 또 이렇게 또 좀 누가 되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최초 사고 직후 인근의 배라도 끌어냈다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민들. 하지만 사고 이후 태안군에서 어떤 재난 알림도 어선 대피 명령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침 이거 보고 헌짝하는도 못 받았어요. 여기 주민들은 불 상황 이게 다 종료된 뒤 안 사람도 있어요. 실상 이게 그렇게 시스템이 안 됐어요. 이게. 재난 방송이 없었던 이유를 태안군에 물었습니다. 바다 배 같은 경우에는 불난 해경에서 지휘 감독하에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육지에서는 소방대 소관으로 해가지고 현장 지휘소를 설치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문자를 보낸다든가 다른 방송을 한다든가 하면은 사실은 거기 현장에서 더 혼선을 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태안군의 입장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서와 해경의 해상 구조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재난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1차 화재 진압 후 오전 10시 30분경 바로 옆항 마도에도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를 알린 것도 주민입니다. 저 바지를 상간으로 해서 부유물이 많이 떠갔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경찰들 보고도 그랬어요. 이거 한번 좀 마도에게 한번 가보라고. 10시 한 25분 정도 버리게 됐다고. 됐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배가 앞에서 불이 반짝반짝 불이 올라오더라고.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은 신진항 화재의 잔불씨가 마도로 흘러 발어됐다고 주장하는데요. 총 10척의 배 피해를 입은 마도. 주민들은 신진항 사고 직후부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오일 펜스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이 오일 펜스만 1차 화재 종료 후에 바로 쳤어도 여기에서 500m 떨어진 마도까지는 전혀 불씨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조치를 하지도 않았었고 이 현장에서 재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불을 가지 못하게 막지 못한 것은 이건 엄연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3월 23일 화재 사고 이후 주민들의 피해를 살펴보면 신진항의 경우 선박 총 19대가 전소하고 석 대가 부분 파손됐습니다. 원인 불명의 화재를 겪은 마도는 선박 총 5척이 전소하고 5척이 부분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생계수단인 배 2척을 잃은 마도 주민 문영숙 씨는
매일 사고 현장에 나와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진짜로 저것만 잘 쳐줬으면 여기 피해가 없잖아요. 근데 불 다 난데 저거를 치냔 말이오. 에? 아빠 배는 가라앉고 아들 배도 3배인데 이렇게 돼서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지금 다 빚으로 했는데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지금 아주 가슴이 터져갖고 난 죽었어. 화마가 삼켜버린 31척의 배. 피해 주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신진항에서 화재가 먼저 있었고 인근 마도포구에서 또 화재가 있었는데 이 재산 피해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의 추산에 따르면 약 170억 정도의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화재로 소실된 배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어업 피해도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피해를 입은 31척의 선박들을 살펴보면요. 유람선과 바다 낚싯배 그리고 근해에서 안강망 조업을 하는 큰 어선들도 많았습니다. 낚싯배 경우는 보통 4월 이맘때부터 바다 낚시 성수기라 미리 받아놓은 예약들이 많았는데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조업하는 어선들은 바다에 미리 쳐놓은 그물들이 조류에 휩쓸려 엉키고 다 망가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 배가 없으니까 바다에 나가서 회수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손실들까지 포함을 하면 그 피해액의 규모는 충남도에서 추산하는 170억 원,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선박 화재의 경우에는 그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소방기본법상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재 사고의 경우 현장 지휘권은 태안소방서에 있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초동대처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 재난 발생 시 대피 연락이나 재난 문자 발송의 경우는 소방당국에만 책임을 묻기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분명 해경과 지자체가 이 재난 발생 시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태안군에서는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칫 현장 지휘에 혼란이 생길까 봐 대피 연락이나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또 해경은 선주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항구 지역을 관할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선주에 대한 비상 연락망이나 문자 발송 시스템은 제대로 좀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눈앞에서 배가 화염에 쌓이고 바다로 가라앉는 걸 목격한 어민들의 상실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재 이후 사고 수습과 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신진항 선박 화재 사고. 충청남도는 다음 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태안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사고 수습과 대응에 나섰는데요. 태안군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수습 및 피해 대책은 최초 발화 선박 인양 지원, 사고 이후 해상 오염 방제 작업, 침수어선 조기 인양 추진과 함께 피해 어민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금과 대체 선박을 위한 융자금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신진항 화재 사고 3주 후 태안군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피해 어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 4월 2일 날 신진도에서 충남도지사님, 각종 행정기관과 태안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재난안전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대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에게 오히려 빚만 떠안기는 그런 탁상 행정의 대책이었고 아직까지도 그 행정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처 저 부처 다 자기들끼리 미루고만 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시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생계라도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들에겐 배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선박 화재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태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피해 수습 및 복구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요. 각종 융자금, 선박을 대체하는데 융자금을 써서 배를 다시 건조하고 뭐 이런 거를 해서 융자 지원 방안 등을 충청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 저리 융자 지원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같이 이렇게 추진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태안군의 대체 선박 융자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초동대처 미흡 의혹에 규명도 책임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빚을 내야 하냐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거 타서 가라앉은 배가 진짜 전 재산이고 저희 인생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집 대출까지 다 받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 배를 지은 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3주가 되도록 뭐 먹고 살으라고. 바다에 다 깔아놨는데 지금 그 어장도 통발도 바람 불고 물 조류가 지금 되게 세서 다 엉켜서 쓸지도 못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걸 누가 책임지냐고. 하루아침에 화마로 불타버린 31척의 배. 초동대처 부실 의혹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신진항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의 애타는 마음이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당국은 피해 어민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확한 책임 규명과 재방지를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고 이후에 충남도와 태안군이 서둘러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지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점은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민들로서는 이 배가 생계수단이잖아요. 생계수단을 잃은 현재 상황이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수의 어민들이 낚싯배나 조업 어선을 마련을 할 때 전 재산을 투자하거나 혹은 대출을 받아서 배를 건조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재산과도 같은 배마저 잃게 되니까 더더욱더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태안군에서는 대체 선박 건조비를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는 지원책을 발표했지만요. 안 그래도 빚이 있는데 또 빚을 추가로 떠안아야 한다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어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하루빨리 신진항이 제 모습을 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전사중 충남 지역민들의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ND에서남 042-470-7393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과 함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시시비비입니다. 지난 3월 9일 시시비비에서는 대전의 한 철거촌을 취재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그 화려한 변화 이면에 자리한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의 문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할 문제였지요. 방송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전광역시 천동 3지구 재개발 지역에 거주 중인 조경희 씨의 사연이 방송됐습니다. 힘들게 생각하면 못하지요. 식구처럼 그냥 옆 앞에만 있어도 좋으니까. 한 마리 데리고 온 게 없어요. 다 갖다 놨다니까 자기네들이. 이주기한은 3월 말이었지만 수십 마리의 유기견을 두고 갈 수 없던 조경희 씨는 철거촌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처했던 조경희 씨와 유기견들, 방송 그 후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3월 26일 천동 3지구 재개발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유기견들 사료값을 위해 고물을 정리하던 일상 그대로 조경희 씨는 아직 철거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본인 끼니보다 유기견들 먹이를 먼저 챙기는 모습도 한결같은 할머니. 3월 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그 사이 유기견들에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들 중성화수술 다 시켜주고 또 입양도 보내주고 여러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했던 중성화 수술. 충남대 동물병원과 대전시 수의사회가 유기견 29마리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지원했는데요. 오늘은 20여일 동안 이어진 중성화 수술 지원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보자. 그렇지. 아이고 이쁘네. 저는 여기서 할머니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들을 싣고 충남대학교 동물병원으로 보내주고 요번이 4번째고 암놈 20마리째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방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강아지들이 눈에 밟혀 조경희 씨는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수술 잘 받고 와야 될 텐데 한시 걱정이지 뭐. 올 때까지 걱정이에요. 내 앞에 와야지 걱정이 안 되는 거지. 병원에 도착해 기본 검사를 마친 뒤 수술이 시작됩니다. 중성화 수술은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막아주면서 생식기 관련 질병도 예방되기 때문에 수십 마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천동 유기견들에게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요. 바이탈도 다 안정적이었고 마취해서 잘 회복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강아지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할머니. 건강한 모습에 안도가 되는 한편 또다시 걱정이 커져갑니다. 중성화 수술이 마무리되는 동안 눈앞에 닥친 이주기한 때문입니다. 이주기한을 일주일여 넘긴 지난 4월 6일 조경희 씨의 집을 제외한 천동 3지구 대부분은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머물기에는 위태로워 보이는 철거촌. 조경희 씨와 유기견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아직 이주를 하지 못한 건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급히 조경희 씨 댁을 찾았습니다. 할머님 계세요? 조경희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텅 비어버린 골목. 아무리 기다려도 조경희 씨는 나타나지 않고 유기견들만 남아있는 상황.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관할청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셨고요. 저희한테 남은 동물들에 대해 가지고 좀 걱정되셔서 이렇게 좀 부탁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선 우리 구청 유기동물 구조자를 통해서 사료와 그 물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구청 직원이나 아니면은 또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배설물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희 씨가 마음 놓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구청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야생동물 구조센터 대전 지부원들과 일반인 봉사자들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남아있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양을 이제 보내서 할머니 부담을 좀 줄여드리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사후에 이제 그런 입양되는 부분이라든지 보호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그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오던 동물보호단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면서 긴급하게 구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구조가 될 경우에는
질병 치료나 사회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이 될 예정입니다. 4월 9일 한 동물보호단체가 조경희 씨 댁을 찾았습니다. 조경희 씨의 동의를 얻어 전체 유기견들 중 44마리를 단체가 관리하는 사설 보호시설로 옮겨 입양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생긴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를 모두가 책임성 있게 가져가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공사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는 대전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사람의 복지와 동물의 복지가 같이 맞물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복지만 생각하지 말고 동물의 복지를 같이 생각해서 문제가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조경희 씨와 유기견들의 문제, 대전시가 줄 수 있는 도움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도 할머니에 대한 공지사항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홍보를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직할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동물보호센터에서 같이 이 부분을 좀 적극 행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현재는 동물보호센터 입소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는 사실 입소 대상이 유실동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천동 할머니의 사례는 할머니가 지금 이제 소유자로다가 사실은 인식이 되고 있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그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더 안내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며칠 뒤 조경희 씨의 퇴원 소식을 듣고 천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좀 괜찮아지셨어요? 근데 어떻게 또 오셨어? 아니 퇴원했다고 얘기 듣고 어제 퇴원하셨다면서요? 네. 조경희 씨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심장 수술한 거 그거 19일 날 가서 이제 잘 됐나 안 됐나 하기만 하면 되고 거가 있어도 한 며칠 가 있었는데 잠도 안 오고 이달 말일까지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얘들 때문에 있을 수가 있어야지. 입원 중에도 집에 있는 강아지들 걱정뿐이었던 할머니. 녀석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다 사진 이만저만하고 병원에 와 있으니까 애들 밥 좀 주라고. 나 없는 동안에 애들 다 돌봐주고 여러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그래서 고맙지. 오늘도 와서 다 밥 주고 똥 다 치우고 그러고 갔어. 80여 마리의 유기견들을 자식처럼 보살핀 조경희 씨. 하지만 모두를 품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기견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에 결국 조경희 씨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간장이와 된장이를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밥도 잘 안 먹고 이제 사람도 피해 다니고 겁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는데 점점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많이 이뻐해주고 하니까 애들이 지금은 사람도 잘 따르고 저희 집에 잘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간장이와 된장이를 저희 집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를 한 만큼 저희가 끝까지 건강하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 잘 지내고 있는 녀석들처럼 할머니는 그저 남은 녀석들도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돕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길 바라야지. 방송 이후에 좀 다행스럽게 많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할머니께서 혼자 유기견을 돌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졌고 그리고 관할 지자체인 동구에서도 적극적인 지금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 반려동물 관련 카페를 중심으로 조경희 씨의 사연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보호자의 건강도 좋지 않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반찬과 도시락 봉사도 이어졌고 또 여러 후원과 입양 절차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강아지들 표정이 좀 밝아 보여서 일단은 안심이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할머니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지만 동물을 과연 위하는 일이냐 이에 대한 좀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고 해요. 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물복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조경희 씨의 경우 유기견들을 절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동물보호법상 이미 할머님의 소유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유기견으로서 제도가 받아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었거든요. 사회 구조적으로 생긴 유기동물의 문제를 좀 더 폭넓게 아울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중성화 수술까지는 지원을 했지만 할머니의 강아지들은 유기견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이나 행정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난 방송에서 보였던 당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기견들의 조속한 입양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대전 동구를 통해서 유기견들의 입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유기견들이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전시 역시 조금 더 생명 존중 차원의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 대산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숫자, 공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줌인. 오늘은 2주의 숫자입니다. 1%, 4월 20일 오늘 장애인의 날과 연관된 숫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에서는 화장지류와 사무용지, 제과, 제빵 관련 물품 등 여러 생산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 총액의 일정 부분을 중증 장애인의 생산품 구매에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가 우선 구매 비율이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숫자입니다. 1%. 그런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과 서울 등 3곳만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1%의 구매율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대전시 내 5개 자치구와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특별법으로 법적인 기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매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중증 장애인 사업장의 생산품 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관련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특별법은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거죠. 만일 이와 관련해서 페널티 규정이 있었다면 이 1% 더 잘 지켜졌을까요? 소비가 곧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윤리적 소비를 위해 좀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대전시에선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개발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과 달리 도시 곳곳 오랜 세월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도 상당합니다. 오늘 시민늦보 불청객에선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지로 팟캐스트 PD, 오늘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폐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05년을 끝으로 폐교가 됐는데요.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학교 건물은 철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늦보 불청객 시간에서는 이처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대전의 건물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교가 된 이후 방치됐던 이 학교는 흉가체험 명소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에서는 경비를 강화시키면서 외부인 출입을 제한시켰고 또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경비원 4인이 이제 4개 초소로 이제 격일제로 이제 교대 근무하면서 24시간 저희가 경비를 하고 있고요. 외부인이 이제 무단으로 출입 시에는 저희가 그 관할 거기 진잠 파출소라고 있습니다. 쪽에 신고하기도 하고 저희가 즉각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출입 통제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저녁에는 말도 못하게 저 마당이 전부 다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망 다 쳐놓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망 쳐놨는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러면? 담 넘어 들어가고 돌아 들어가고 그래요. 이 길 따라가면 들어갈 만한 데가 있나요? 있어요. 예. 쭉 따라가면 있습니다. 경비망을 뚫고 이 폐교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인근 주민의 말. 그래서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기도 썰물이 있었던 곳 같아요. 이렇게 그물이 찢어져 있는 곳들 담을 넘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밟고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은 현재 이렇게 훼손돼 이곳으로의 진입은 사실상 가능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단 침입 가능성이 있는 곳들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제 펜스를 따라 계속해서 길이 이어져 있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망이 좀 빠져 있고 학교 해건. 이렇게 호기심 때문에 이곳에 무단 침입하는 사람들. 그러던 중 지난 2016년엔 한 30대 남성이 이곳 인근에서 정화조에 빠져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건물은 또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옛 대덕과학문화센터입니다. 이곳은 지난 2007년 폐쇄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면서 이곳은 한때 우범지대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 측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막고자 이렇게 펜스를 쳐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곳 역시도 건물 뒤편으로 가면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건물 주위엔 이렇게 술병이나 담배꽁초 같은 누군가가 다녀가는 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활용을 했을 거예요. 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밤길 걷기도 좀 힘들었죠. 위험하다고 느꼈고 사람들이 거의 이쪽으로는 안 와요. 아마 시에서도 여기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개발 안 하다 보니까 많은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더 양성화돼서 좀 필요한 곳에 사용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 행정기관인 대전 유성구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 건축물을 또 철거를 해야 되고 분양 목적 건축물이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토지 계약 자체가 지금 파기됐다라는 내용으로 그 토지주하고 건축주 간 소송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좀 장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적 공방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법적 공방 중이 아닌 폐교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 건물 소유자한테 어떤 보안이라든가 취약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해달라라고 이제 권고하는 정도는 저희가 하는 거지, 이거를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한다거나 매입을 해서 다른 걸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황. 분명 무언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리 법적 공방에 문제가 있다지만 이렇게 16년 동안 폐교된 이후에 방치됐다면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소유주 측에서 경비를 강화했다고는 하는데요.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곳을 빈틈을 이용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비시설의 전체적인 재정비가 좀 시급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무단으로 이런 곳에 들어가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죠. 서 변호사님,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좀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무단으로 사유지 침입 시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또 미수범이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앞에서 본 오래된 건축물들과는 달리 공사가 중단이 돼서 장기간 방치된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신축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이 일대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대전의 원도심 중에서도 중심가인데요. 하지만 이 건물도 지난 2008년 건축주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채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네. 그래서 공사를 언제 하나 싶어서 이렇게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공사가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리 다툼 때문에 분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건물도 있었습니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송촌 스포렉스는 지난 2010년 준공된 이후 건축주가 파산을 하는 바람에 현재 유치권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국에 넘어도 나라 거란 말이야 이게. 나라가 관리를 하나도 안 해 지금. 저기 내가 이게 다 얘기해서 15년 동안 이 1,400평 건물에 이게 있는데 나는 목숨 걸고 이거 지키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수십 명이 재판에서 지고 나갔고 전부 다 길거리에 앉은 사람이 한두 명이야. 이 건물은 이렇게 10년 넘게 방치된 채 있으면서 흉물스럽게 변해버렸고 또 여러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보였습니다. 네, 여기가 삼보 스프렉스 2층인데요. 보시다시피 담배꽁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추락 위험도 높습니다. 네,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입주해 있는 일부 상인들은 영업행위를 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는데요.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우리만 하우스니까 전기세 내는 것도 너무나 이게 막 몇백만 원씩 나오니까 내기도 힘들고 아무튼 이래저래 너무 힘들어. 지금 15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가 다시 사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겠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치권을 비롯한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해결책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돈이에요. 예산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이제 그 다 예금보험공사나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산관리공사나 뭐 이런 데로 이렇게 귀결돼 가는 이제 건축물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세를 살고 있고 월세를 이렇게 내가면서 사는 건물들이 이제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의 분산 배치하는 목적도 되고 그것이 공사 중단된 거나 운영이 중단된 건물에 가서 살림을 시작하면 그 지역의 지역 상권을 이제 활성화도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요. 좀 그렇게 필요하지 않나. 보셨다시피 대전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건축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진정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라도 이런 건물들에 대한 뭔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전 중구 중앙로면 원도심 중에서도 상당히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잖아요. 뭐 여러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도시 이미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심 지역이다 보니 그동안 여러 차례 다시 개발될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2019년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고 계약 잔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건축 허가가 완료돼서 지금은 설계 변경과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13년여 만에 이제 돌파구를 찾게 된 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된 건물에 대한 문제가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2월에 통과시켰는데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의 주체를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하여서 이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철거의 조건을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또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 미관, 주거 환경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하여서 이를 어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 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실하게 마련한 것이죠. 예, 결국은 법도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법적 공방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31척의 배가 불에 타고 침몰했던 해안 신진항 화재 사고. 재난 상황에서 늘 반복되는 초동 대처에 미흡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재난은 아닌지, 시스템에 빈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가 앞으로의 해상 재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엄중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시사인 대사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